마지막 주제, 자, 네. 시작해 주시죠. 네, 마지막 주제는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말하자면 징용을 떠난 사람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에서 일본의 기업이 배상하라, 이렇게 전원 합의체에서 판결했습니다. 뭐 이렇게 복잡해, 여러분이 그러실 텐데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일본의 국가 배상이 아니라 일본의 기업이 배상을 하라는 겁니다. 즉 강제징용이 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것의 불법성이라든가 이분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1965년에 우리가 맺었던 한일협정에서 어긋난 거다, 거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 이게 대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네. 그동안 강제징용 받은 그 피해자들의 피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뭣도 모르고 이제 끌려가가지고 일본의 이른바 사기업에, 말하자면 군수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일본의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에 막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정말 목숨을 잃은 분도 있고요. 일본의 뭐 탄광이라든가 그 당시에 일본의 제철회사 이런 데서 정말 인간으로서 우리가 보면은 염전노예 보면은 우리가 소름이 쫙 끼치지 않습니까? 염전노예처럼 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일본은 1965년에 맺었던 한일협정에서 이른바 국민들이 당한 피해에 대해서도 함께 포괄해서 보상한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5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거는 국제법으로 이미 끝난 문제다, 일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11대 2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전원 합의체라는 건 뭐냐면 대법원에 있는 13명의 대법관들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내놓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보시면 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도 있는데 이 나름대로 고민을 한 결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영이나 어쨌든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가슴 아프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11명의 대법관은 이거는 보상해야 된다로 나왔습니다. 근데 나머지 2명은 이미 1965년에 함의된 거, 거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배상을 더 이상은 우리가 주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가로서 이거는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이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가 이걸 신문으로 보면서 이러지만은 그분들이 겪은 고초와 고통이란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민간 차원에서 정말 일본이 중국에다가 배상했죠. 그리고 자기 국민들에게 민간 기업에 끌려된 징용에 대해서 다 배상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2번째는 뭐냐면 1965년에 우리가 맺은 국제법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국제법에서는 많은 전문가들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결국은 국가가 이렇게 폭망하면은 국민들의 팔자도 이렇게 처참하게, 왜 문화재의 팔자는 구군하고 똑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놀이개처럼 팔려나간다. 우리 국민들도 놀이개처럼 팔려나가는 겁니다.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있는 거대한 이집트의 그 스핑크스 보십시오. 그거 보면은 저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가서 그 미이라의 관을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구라 콜렉션이라고 해서 우에노에 있는 박물관에 보면 사실 일본은 문화재가 별로 없습니다. 다 우리나라 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의 팔자가 우리나라의 팔자인데,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일본의 말하자면 움직임이 굉장히 심상치 않게 우리나라를 굉장히 협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국제법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저는 결론적으로 지혜로운 타협을 우리 정부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사실 우리 역사 속에서 계속 지난 해방 이후에 언젠가 해결될 문제였었지요. 그런데 이제 이승만 정부 때는 뭐 쉽게 말해서 51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강화 조약을 하면서 이제 그때 우리나라는 이른바 승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영국이 반대했습니다. 네. 한국은 참전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50년대는 포기를 했습니다. 또 이승만 정부는 뭐 일본과 각을 세웠었죠. 그러다가 이제 5.16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경제개발에 돈이 필요한 겁니다.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김종필, 오이라 메모라는 데서 나왔듯이 그냥 대충 넘고 가면서 그때도 이랬어요. 5억 달러 속에 네. 무상 3억, 유상 2억 달러 속에 이게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그냥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잘못인 그게 그렇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해석을 논란이 되는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이미 해석을 했어요. 사실은 네. 노무현 대통령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일본부터 받은 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청구 소송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네. 2012년도면 아마도 박근혜 정부 때였을 겁니다. 아니죠. 이명박 정부 때죠. 이명박 정부 때 이른바 우리나라 대법원 제1부에서 우리 근로자들, 우리 어르신들 4명이 제기를 하는데 이분은 네.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네. 대법원이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파기한 손실 갔다가 판결이 정리가 됐는데 일본 기업이 거기서 반발해가지고 다시 한번 소송을 거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2012년이니까 5년 만에 6년 만이죠. 6년 만에 다시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지금 이른바 사법농단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정부가 고민을 한 거예요. 뻔히 자 2012년에 판결을 이미 났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은요 이미 판결을 내렸는데 그걸 엎었다면 대법원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 이 판결이 나오면은 일본하고 관계가 굉장히 깨진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재판을 미뤄달라라는 식의 이야기가 오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 내용은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재판 발표, 판결 날짜를 해달라 하는데 이제 이때 대법원이 좀 머리를 쓴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자, 이걸 이용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파견 법관수를 좀 늘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외교부한테 그 장난질을 치려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사법농단 사건이 돼버린 겁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정부도 고민을 했겠죠. 자, 이거 분명히 판결 나오면 일본과 관계가 어쩌는데, 물론 여기서 이제 정부 간과한 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이에 4명의 소송을 했던 4분 가운데 1명만 살아서 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한속에 돌아가신 것이죠. 이건 정부가 이분들의 인권을 무시한 겁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하니까는 이제 좀 천천히 판결을 내려달라. 이게 이제 사법농단 사건이니까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대법원이 엄청난 일을 한 건 아니고 판결, 그러니까 우리의 외교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당장 이제 이번 판결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현재 900여 분이 소송을 또 걸어놓고 있어요. 네. 일본의 한 20여 개의 그 업체에 대해서 이 판결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보상해줄 수 없다. 그럼 한일 관계, 그럼 일본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자, 일본서 판결이 내린 것을 우리 정부가 일본과 돈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 일본 법원에서는 이게 아니라고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 판결과는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일본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국내법상으로는 국내에 와 있는 그 해당 기업의 사무실에 대다 쉽게 압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랬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일본 지사를 철수한다? 경제가 네.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가 가기 때문에 지금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일본의 경우는 이제 그 문제 신일철이 포스코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한다 하는데 사실 이것도 이렇게 쉽지가 않고 지금 공소시효가 여러분 10년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되면은 모를까. 근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지금 이 정부의 경우는 반일이 코드인 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아까 구구님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정부에서는 반미가 코드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미국에 이제 친구들도 많고 펜타곤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미국 갔을 때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반미를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막 자존심 자주 이러면서 반미를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원하는 거를 그렇게 빨리 들어줄 수가 없었다. 우리 아주 편한 정부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반일. 입으로만 반일하지. 이거 결국은 일본의 이익에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베, 자, 한국을 가지고 지금 굉장한 정치적인 자기의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치환하는데 그 도구로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일본에서의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언론들은 뭐 어디 할 것 없어요. 똑같이 이거는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국제법을 정권에 따라서 시스템대로 바꾸고 막 파괴하는 나라하고 어떻게 같이 만나고 일을 하고 외교 관계를 맺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이제 일어나갖고 NHK를 비롯하고 일본의 이제 텔레비전 그다음에 TV 이런 거를 다 이제 인터넷으로 요즘 동영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뭐 가끔 가다 제가 들어가는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사불란하게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게 되면은 물론 우리가 몰라 이러면 그것이 가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뭐냐? 일본의 엄청난 국가 홍보에 돈을 가지고서 한마디로 소용돌이를 외교사회에서 휘몰아칠 거라는 겁니다. 일본은요, 일본 대사관 파티하면은요,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세계에서 비싼 와인은 거기서 다 나옵니다. 비싼 스시, 좋은 음식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쫙 모아갖고 거기서 이렇게 여론 환기를 하면서 일본이 전범 국가로서의 말하자면 이미지 변신, 탈색, 말하자면 일본이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다. 저렇게 대책 없이 그냥 막 법도 뽀개고 우리끼리 한 거 저런 한국 믿지 마세요. 우리 일본 사람들 한 번 약속하면 끝까지 갑니다. 우리는 약속 지키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샴페인 마시면서 와인 마시면서 자파니스 넘버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국내 경기에도 여러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신기 투자 일본 경단련에서 이제 곤란하다고 일본 사람들이 고맙다 대쇼 이렇게 하면은 곤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응? 거기다가 두 번째, 혐한이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화 스와프. 이거 지난번에 많은 분들이 딸기 파파님도 이게 심상치 않다 했는데 중국하고 일본이 이번에 맞은 통화 스와프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가뜩이나 지금 경제가 이렇게 뒤흔들리고 있는데 이러다가 우리가 완전히 뒤집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분이 그래요. 정말 팝콘 각으로 볼 수도 있고 IMF 각으로 지금 봐야 되는 게 너무 속상하다. IMF 오는 거 아니야? 일본 사람들이 팝콘 각으로 한국 경제, 한국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래로 가자. 나름대로 이낙연 총리가 저하고 같이 이제 그 동경투파원을 했던 사람이라서 굉장히 상식적인 발언을 했다고 보는데 이낙연 총리가 뭐 힘이 있나요? 판문점에 DMZ에 딱 그 임종소이가 선글라스 쓰고 갔는데 선글라스 얘기하니까 그 2만 원밖에 안 된다고 또 청와대에서 얘기했는데 그 선글라스가 명품이라고 해서 문제 삼은 겁니까? 군대 갔다 오지도 않은 사람이 선글라스 쓰고 봉제니까 그거 갖고 문제 삼은데 이낙연 총리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과연 지혜로운 타협을 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이제 핵심이 숨 좀 쉬자분이 고립 네. 외교 끝판왕을 네. 이제 써셨는데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자, 우리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사법부는 우리 사회 모든 네. 다양한 게 마지막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 대법원이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했는데 그럼 우리 공동체의 뜻입니다. 해외에서는요. 자, 우리 공동체의 뜻인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뭐 미국과도 지금 경제가 네. 삐걱삐걱 되고 그렇죠. 있지요. 중국과도 뭐 사드 문제 이런 때문에 사이 안 좋지요. 또 그리고 어찌됐든 우리하고 체제와 이념에 같은 일본과도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진다면은 자 우리의 운신이 굉장히 고립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 정부가 그러면 외교를 잘 하느냐? 김정은 하나 믿고 있는데 김정은도 이제 제대로 안 통해요. 김정은 좀 제대로 잘 안 나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말 운동권 출신 정부가 외교도 엉망, 경제도 엉망. 이게 이제 나라가 이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분노하고 그렇죠. 위기심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정말 이 정부가 슬기롭게 넘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말 눈앞에 것만 보지 말고 큰 틀에서 어찌됐든 일본은 과거 우리가 아무랬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시장 경제,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그러한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사 갈 수가 없어요. 이사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틀에서 일본과 관계를 아마 이번 기회에 큰 틀에서 한번 다시 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또 우물안 개구리 사고를 하니까 이게 문제죠. 우물안 네. 개구리 사고도 사고지만요. 걱정되는 건 뭐냐면 미래로 가자고 했는데 사실 이 문제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이 이 제소하고 이렇게 되면 끝없이 과거로 라벨의 볼레로처럼 계속 과거로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경제에서
현실적인 무엇이 국익이냐 이런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정부가 정말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지만은 지혜로운 타협점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교 문제에 네. 관해서는요. 네. 우리도 좀 밀어줘야 됩니다. 저는 이 네. 정부 밀어줘야 되는데 왜 우리의 운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잘하라고 저는 이런 건 좀 잘하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잘하라고 하고 단 좀 불안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일본 네. 문제 정말 잘 처리하고 너무 일본이 적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또 중국만 따라가지 말고 네. 큰 틀에서 객관적으로 일본을 봐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